예, 계속할 거예요. 거기 207페이지, 그 207페이지 요구사항 3번을 할 거니까 같은 문제니까 좀 적어 놓을게요. 일단 똑같은 문제니까요. 채권 채무 조정 들어가는 시점은 이때예요. 요때 조정이 들어가는데 원래 만기는 이때였고요. 액면 이자도 있었는데 우리가 조정 들어가기 전에 장부가액은 요 시점의 금액이잖아요. 그 시점의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은 남아있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아있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1000이 들어가는 얘기예요. 1000만 원. 해보니까 아까 그렇죠. 요게 원래 장부가액이고 지금 그거하고 조정했을 때 금액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깎아줬는지.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기간 경과했잖아. 2년 동안. 요 기간 경과했을 때 뭐가 발생했겠어요? 이자가 발생했잖아요. 그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가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아까 정리해드렸잖아요. 이건 언제만 고려하는 거냐면 출제자가 이 시험 출제한 사람, 이 출제한 사람이 이것을 언급했을 때만 미수이자를 회사가 탕감했다는 그런 걸 언급했을 때만 고려하는 거예요. 그런 언급이 없으면 고려하지 마세요. 이것만 갖고 하면 돼요. 이것만. 됐죠? 근데 요구사항 3번 보니까 요구사항 3번은 뭐가 다르냐면은 일단 만기를 10년 연장했다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만기에 받을 금액을 원래 1000만 원이 아니라 얼마로 했다는 거예요? 500으로 했대요. 깎아준 거예요. 이렇게 원금을 감면한 것도 우리 뭐로 보겠다는 거죠? 조건의 변경으로 봐요. 원금을 감면한 것도 조건의 변경으로 봐요. 지금 배우는.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은 몇 프로로 하기로 했어요? 거기? 4%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매년 말. 그럼 곱해보면 얼마냐면은 20만 원인가요? 곱해보면 20만 원. 곱해보면 20만 원씩을 몇 년 동안 받는 거예요? 10년 동안 받는 거죠. 10년 동안. 10년 동안 20만 원씩을 매년 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3년 말부터 요때까지 9년 연장된 마지막까지 받는 거예요. 됐나요? 10번이에요, 10번. 20만 원 받는 거 10번.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아까 우리 규정 읽어봤을 때요. 어떤 규정에 해당해요. 거기 아까 어디를 다시 읽어보시냐면은 205페이지 205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있죠. 그 동그라미 4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지금 다시 한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을 좀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 동그라미 4번을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 나와 있냐면은 얘가 일단 조건의 변경이 원금을 깎아주는 거하고 이자를 이렇게 깎아주는, 발생이자 깎아주는 거, 발생이자 깎아주는 거하고 있을 경우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뭐만 있냐면 원금만 깎았죠. 발생이자 깎진 않았어요, 지금. 원금만 깎았고, 이제 미래 액면이자를 낮췄는데, 자, 요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또 A번에서 일단은 얘를 이렇게 비교하래요. 요 미래 현금흐름 합계금액, 미래 현금흐름 합계금액은 일단 500이 있고요. 20만 원씩 10번이 있으니까 곱해보시면 200이에요. 그럼 200과 500을 더하면 이게 전체 얼마? 700이 돼요. 미래연금을 합계금액이. 그럼 이 미래연금 합계금액이 그거 자체가 지금의 장부 금액보다도 작죠. 그럼 일단 현재 가치도 하기 전에 작잖아요, 일단. 현재 가치 하면 더 작아지겠죠, 이게. 이거보다도. 그럼 깎아주는 건 더 커질 텐데
이번에 기준 받는 사람은 이것을 먼저, 이게 미달될 때는. 방금 전에 풀었을 때 1번은 미달 됐어요, 안 됐어요? 미달 안 됐잖아요. 미달 안 됐을 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일단. 근데 미달이 되면 먼저 이거부터 깎으래요. 이걸로. 얼마 깎으란 얘기예요? 300을 깎으래요. 그러면 요날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채권자 입장에서. 요날이 무슨 날이에요? 요날이 채권 채무 조정 시점이죠, 이 문제. 조정 시점. 요거 하기 전에 이 문제에서 충당금 얼마 잡혀있다, 충당금? 200 잡혀있다고 돼 있죠. 그럼 보세요. 일단은 300이 주니까 대변에 뭐를 없애버려야겠어요. 대변에 대출 채권을 없애야죠. 대출 채권이 1000만 원인데 장부가액이 이만큼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대출 채권을 500으로 줄이는 건데 원래 500 까잖아요. 500을 줄이는데 얘가 왜 700이 됐냐면 뭐 때문에? 미래 액면이자를 더했잖아요. 이렇게. 그게 200이잖아요. 200. 그러니까 700 된 거예요. 그런데 기준에서는 이 액면이자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과 비교하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미래 현금 흐름의 합계금액이라고 돼 있죠. 표현이. 미래 현금 흐름의 합계금액. 그래서 300을 없애래요. 대출 채권을 이렇게 300이 주니까 300이 줄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차변에 뭘 적냐면 원래 대손 상각비를 적어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있으면 뭐부터? 충당금 있으면 충당금부터 대손 충당금 잡아놨던 200만 원부터 없애고 100만 원 이렇게 하래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은 이 채권의 장부 금액은 얼마로 줄었어요? 700으로 줄었죠. 이렇게. 대출 채권의 장부가액이 700으로 줄었잖아요. 그럼 이 700으로 줄어든 금액과 이제 뭘 비교하라는 거예요? 현재 가치를 비교해라. 자, 그럼 얘네들을 다 현재 가치 내야 되죠. 우리 현재 가치 10년에 걸쳐서 현재 가치 하는데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 이자율을 알아야 되고요. 이 이자율 자체가 쉬워졌다는 거 이게 어렵지가 않고 뭐로 하라고요? 역사적 시장 이자율로 하는 거예요. 특별한 언급 없으면. 그래서 10%로 현재 가치를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은 4156 614 이건 뭐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시간 있을 때 해보세요. 4156 614 이게 현재 가치래요. 10%로 했을 때 맞아요. 그럼 요 700과 요게 차이 나죠 지금. 요 700하고 차이 나잖아요. 얼마 차이 나는지 빼보니까 3843, 386이 차이 나요. 3843, 386이 차이 나는데 이게 결국 뭡니까? 이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죠 이게. 그러면 원래 여기다 어떻게 분기해야 되냐면은 현재 가치 이거 적지 마세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적으면서 3843, 386을 잡고 그거만큼 채권이 줄어든 거니까 뭘 잡냐면 대손 상각비 잡는데 충당금 있으면 먼저 까는 거지만 충당금이 이제 없으니까 상각비 다 잡으면 돼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현할차를 쓰지 말래요. 채권자는. 이게 결국 채권이 감소한 거 아니에요. 채권이 감소한 거 그만큼 뭐 잡아놔라? 충당금 잡아놔라. 이렇게 바꿨어요. 충당금. 대손 충당금 잡아요. 자, 대손 충당금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상각할 때 충당금으로 쓰겠죠. 나중에. 아까 해봤잖아 이거. 채무자 입장을 해볼게요. 이 옆에다가. 채무자 입장에서도 이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미래현금으로 합계금액과 쟤를 비교해요. 얼마가 줄었어요? 300이 줄었잖아요. 그럼 뭘 줄여요? 차입금을 줄여요. 채무자 300을 줄여요. 300만큼 뭐 잡는 거죠? 여기 대변에 채무 조정이익을 잡아요. 어렵지 않죠? 여기서 한 번 더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채무자 입장에서 잡힌 채무 조정 이익과 채권자 입장에서 잡힌 대손상각비 금액은 같은 건데 충당금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금액. 그 다음에 여기서 현재 가치 했을 때 차이 나잖아 이만큼.
3843, 386만큼 얘는 뭘 잡죠? 얘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잡아요. 채무자는. 대변에는 이것만큼 뭐 잡으면 3843, 386만큼 채무조정 이익 잡으면 되죠. 다 했습니다. 자, 우리 210페이지에 거기 해답 보세요. 일단 210페이지 해답 분계 확인하세요. 지금 분계 밑에 밑줄 칠 거예요. 그 분계 밑에 별표 보세요. 한번 읽어볼 테니까. 원금과 발생이자의 감면을 통한 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자, 이게 지금 뭐 감면했어요, 지금? 뭐 감면했어요, 여기? 원금 감면했잖아요, 원금 감면. 원금 감면, 원금. 조건 변경으로 해서 채권 채무 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현금의 합계금액. 미래현금의 합계금액 이거죠, 합계금액. 합계금액이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금액.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금액. 대손충당금을 차감해버리면 얼마 되는 거죠? 800 되는 거잖아요. 200 잡혀있으니까 차감전 장부금액이랑 비교하래요. 차감장부금액. 차감전 장부금액. 그거랑 비교해서 아래와 같이 해라. 먼저 차감전 장부가액을 뭐로 바꾸라는 거냐면 얘로 바꾸래. 얘로 줄이래. 얘로 줄이면서 300 차이 나는 것만큼 대손 잡으래요. 채권자는, 채무자는 채무 조정이익 잡고 거기 써있죠. 그 다음에 요금액과 뭐를 비교하라고요? 현재 가치를 비교해서 그거만큼을 추가적으로 잡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정리 잘 하세요. 자, 이 문제 다 했어요. 요거만 하면 돼요. 요 제가 한 거 같이 한 것만. 요거 같이 한 거 하시고 나중에 연습 문제 또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212페이지로 가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채권 채무 조정에서 해야 될 건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제 세부적인 거 뭐 몇 가지만 남았어요. 먼저 거기 212페이지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채권 채무 조정은 어떤 조건의 변경이면 조건의 변경, 자산의 이전이면 자산의 이전, 출자 전환이면 출자 전환 하나씩만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212페이지에 있는 건 뭐예요? 이런 게 섞여 있다는 얘기죠. 채권 채무 조정을 할 때 우리가 배운 것들이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죠. 그게 거기 오타가 하나 있는데 1순위에서 거기 채권의 변제라고 돼 있잖아요. 채권의 변제. 그 채무로 바꾸세요. 채무로. 거기 1순위에 채무의 변제로 바꾸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채권 채무 조정의 유형은 두 가지다. 뭐라고요? 변제와 조건 변경. 변제와 조건 변경. 이게 복합적으로 있으면 되게 쉬워요. 뭐부터 하라고요? 변제부터. 채무부터 탕감해버려요. 변제.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조건 변경하면 돼요. 나머지 가지고. 자, 그 밑에 예제 7번이 복합적인 거니까 한번 보세요. 같이 할 테니까. 거의 똑같은 건데 1억의 대출 채권을 갖고 있고요. 잔존 만기 5년인데 액면이자율 10%고 채권 채무 조정을 합의했어요. 자, 채권 채무 조정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문제. 채권 채무 조정 시점은 2000X 2년 초네요. 초. 이렇게 돼 있고 동채권에 대해서 1000만 원의 충당금 설정돼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 내용 보니까요. 10년 동안 매년 말 50만 원씩 받다가 마지막에 4천만 원 받기로 했어요. 이게 보면 조정 들어가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2000X 1년 말이에요. 자, 이때 아니지? 2002년 초 2002년 초에 그 조정 들어가면서 조정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이때로부터 얼마 후에 10년 후에 얼마 받기로 한 거예요. 4천만 원 받기로 4천만 원.
그 다음에 매년 말 얼마씩 50만 원씩의 이자를 10년 동안 받기로 했어요. 이렇게. 조건 변경이에요. 조건 변경. 그 가로 1번은 조건 변경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로 2번. 토지를 이전하기로 했어요. 그건 뭐예요? 변제죠. 변제. 그 다음 원금을 1,000만 원 감면하기로 했다는 것은 조건 변경이죠. 원금 1,000만 원 갚으면 조건 변경.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해 주기로 한 거는 그게 변제죠. 출자 전환. 이해했어요?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복합적으로 존재하니까 뭐부터 하는 거죠? 자산의, 그러니까 채무의 변제부터 하면은 채권자 입장에서 할게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먼저 뭐를 넘겨받았어요? 토지를 넘겨받았는데 그게 얼마짜리냐면 장부가액이 공정가액이 그러니까 여기 적는 게 뭔 건가가 중요한 건데 여기 뭐 공정가액이다. 공정가액 그만큼 대출 채권 없애면 되죠. 대출 채권 없애면 돼요. 그 다음에 출자 전환. 출자 전환이 보니까 바로 주식을 발행해 줬어요. 여기서는 만약에 지금 당장 주식을 발행해 주지 않았다면은 여기 뭐 쓴다 그랬죠 아까? 출자 전환 채권이라는 거 쓰는 건데 바로 주식 받았으니까 여기서는 매도 가능증권 쓰면 돼요. 주식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대변에는 대출 채권인데 일단 여기 어떤 금액을 적느냐 이것도 알아야죠. 뭐예요? 공정가액이다. 공정가액. 공정가액을 계산해 보니까 3천만 원이더라. 3천만 원. 자, 그래서 대출 채권이 얼마 줄어들게 됐냐면 4천만 원 줄어들게 되죠. 4천만 원. 그럼 이제 얼마 남았어요? 6천 남았죠. 6천 남았어요. 6천 남은 거에서 만기에 얼마 받기로 했냐면 4천 받기로 했으니까 얼마를 들 받아요? 2천을 들 받죠. 근데 거기 원금 감면한 게 얼마냐면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죠? 1,000만 원 감면했으면 얘가 5천 돼야 될 것 같은데 4천인데요. 이러면서 질문하거든요. 저한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다시요. 천천히. 원래 1억이잖아. 1억 받을 돈이 1억인데 요 자산 이전 받으면서 깎아준 게 4천이잖아요. 보니까 4천 깎아주니까 얼마 남았다고요? 6천 남았잖아요. 6천. 6천 남은 거에서 받으려고 하는 게 지금 10년 뒤에 4천이잖아요. 원금이. 그럼 얼마 깎은 거예요? 2천 깎았잖아요. 보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1,000만 원 감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봤습니까 거기? 그러니까 이거 2천만 원 감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저한테. 무슨 얘기냐면요. 자산을 이전받으면서 손해보지 않고 딱 그거만큼 그 공정가액만큼 우리가 깎아주는 채권만큼 자산을 넘겨받지는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산을 넘겨받는 것만큼 이걸 깎아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4천을 받았잖아요. 얼마를 깎아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5천을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원금 1,000만 원 감면했으니까 감면하는 원금은 1,000만 원이고 자산 이전 받으면서 대출 채권 없애는 게 얼마다? 5천이에요. 그럼 이 5천에 대해서 뭐가 잡혀야 되기? 대손, 상각비가 잡히면 되죠. 자산 이전 받으면서 까는 게 더 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여기서 잡을 필요 없이 어차피 요거만 까고 남은 거랑 비교해서 한 번에 잡으면 어차피 똑같은 효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저희가 1,000만 원이라고 저희가 쓴 거 아니에요. 그거 기준서 사례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1,000만 원이라고. 1,000만 원 까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4천 받았지만 실제 대출 채권 까는 건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5천 까는 거라니까 자산 받으면서. 이런 똔똔의 장사를 하면 채권채무 조정이 아니라니까요. 깎아주는 것만큼 다 받지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5천 깎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럼 중요한 사실은 4천 받아요. 4천. 그리고 이렇게 액면 이자 있고.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떤 변제에 대한 회계 처리가 끝났죠. 이렇게
변제에 대한 회계 처리가 끝났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조건 변경. 조건 변경에 대한 회계 처리하려니까 두 단계로 그랬죠. 두 단계. 뭐냐면은 일단 요때 당시에 장부 금액을 알아야 돼요. 얼마예요? 1억이었어요. 1억. 근데 1억에서 얼마를 깠어요, 일단. 6천, 그러니까 저기 4천을 깠죠. 4천을 깠으니까 6천 남았잖아, 6천. 6천 남은 거랑 요거랑 비교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원금 감면이 있잖아요. 원금 감면이 있으니까 더해봐야 되죠. 10년 하니까 500만 원이니까 더하니까 4,500이 돼요, 이게. 4,500. 그럼 4,500이 이거 뭐 아까 뭐였죠, 표현이? 미래 현금 흐름의 합계 금액. 미래 현금 흐름의 합계 금액과 지금의 장부 금액을 비교를 하죠, 이렇게. 아까. 비교했을 때 얘가 미달하면 바로 깔아. 얼마를? 부족 안 먹은 만큼. 이걸로 줄이란 얘기예요. 얼마 줄이면 돼, 보니까. 1,500을 줄여야 1,500. 1,500을 줄여야 되니까 대변의 대출 채권 1,500을 줄여요. 1,500? 1,500을 줄이면서 뭐를 쓸까 고민했더니 원래는 대손상각비 쓰면 돼요. 대손상각비 1,500 쓰려고 했더니 뭐가 잡혀 있었어요, 거기? 충당금이 1,000만 원 잡혀 있으니까 충당금 먼저 없애고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의 장부가액이 이제 얼마로 줄었어요? 이 금액으로 줄었잖아요. 얘랑 이제 뭘 비교하면 돼요? 현재 가치. 그럼 이거 현재 가치 해봐야 돼요. 현재 가치 하려니까 10년 동안 현재 가치 해야 되고 이자율을 알아야 돼요. 이 문제에서 이자율. 잘 보시면 빌려줬을 때 시장 이자율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액면 이자율 언급밖에 없잖아요. 거기 보면 1억 빌려주면서 10%다. 그거밖에 1억 빌려주면서 10%라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몇 프로로 보면 돼요? 10%라니까요. 금전대차 거래에서 액면 이자율이 주어져 있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제3자 간의 거래면 그게 곧 시장 이자율이에요. 제3자 간에는 그때 이자율로 빌려주기 때문에 10%가 맞고 10%로 현재 가치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은 18493,885가 나와. 18493,885. 여러분 실제 시험에는요. 10년은 안 내겠죠, 이게. 그리고 10년 낸다 하더라도요. 현각에서 주어요. 현각에서 주면 곱하기만 잘하면 되거든요. 곱하기만 잘하면 이거 찾는 거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10번 할 건 아니니까. 곱하기만 잘하면 되거든요, 집에 가서. 18493,885. 그러니까 요거랑 차이 나잖아요. 얼마 차이 나냐면은 26506,115 요거만큼 차이 나는 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현할차죠. 현할차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충당금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대변의 대손 충당금, 차변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얼마 잡냐면 26506,115 26506,115 이게 답이에요. 이 정도의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채무자 입장은요. 여기다 옆에다 해드릴게요. 채무자 입장, 토지를 없애는데 여기에 뭐를 적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토지. 여긴 뭐죠? 차입금. 토지를 적는데 얼마일까요, 여기가? 여기가 2천만 원이 돼야 돼. 왜냐면 장부가액이 이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공정가액은 1,000이었으니까 1,000만 까는 거니까 1,000만큼 차이 나죠. 이게 유형자산, 처분차손. 이게 싸잖아요, 공정가액이. 그럼 출자 전환했을 때 차입금이 없어지는 건 공정가액만큼이니까 3천만 원이고 대변에 뭐냐면 주식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고 액면 금액만큼 가는 거니까 1,500이고 나머지만큼이 주발초.
여기까지가 변제예요. 여기까지가 변제. 변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의 변경을 하면 똑같은 얘기 또 나와요. 그럼 1,500만큼 줄여야 되니까 차입금 1,500 먼저 줄이면서 대변에 뭘 잡아야 돼? 얘는 채무, 조정이익 다 잡죠.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대손, 충당금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쉬워요 이게. 그 다음에 얘는 현재 가치 했을 때 차이 나는 것만큼 뭐 잡아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잡아요. 그래서 26, 506, 115 26, 506, 115가 잡히고 여긴 채무 조정이익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채권 채무 조정 문제를 계속 풀면서 느끼실 게 뭐냐면 얘가 잡는 채무 조정 이익과 채권자가 잡는 대손상각 비는 어때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충당금만큼 차이 나는 거다. 이것만 계속 잘 생각해 보세요. 끝났습니다. 넘기시고 214페이지 기타가 있는데 중요한 것만 얘기해 드릴 거고요. 하단에 보시면 예제 8번이 있죠. 하지 마세요. 예제 8번은 기준서 사례이기 때문에 집어넣어 놨는데 출제 가능성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혹시라도 출제자가 무슨 생각에서 이걸 출제했다. 안 푸시면 돼요. 풀지 마세요. 이거 풀 수 없어요. 공인회계사가 보고 풀라고 해도 못 풀어요. 정말로. 한번 풀어보세요, 집에 가서. 못 풀어요. 막 하루 종일 고민하면 알아요. 깨달아요.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려요. 시험장에서 보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우리는 100점 맞으면 안 돼, 회계학. 100점 맞으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풀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것만 풀어야 돼요. 시간 내에서.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나오더라도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예제 8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회계학에서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공부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공부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출제 가능성이 낮은 건데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못 풀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까먹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 어려운 부분. 그런 거는 공부를 해도 실제 시험에 나오면 손을 못 댄다니까요. 그거 손대다가 다른 문제를 못 풀어요. 풀 수 있는 문제를. 어차피 제한된 시간에 다른 거 풀 수 있는 거 풀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그 문제를 못 풀어요. 그 문제 나중에 풀려고 이렇게 제끼기 때문에. 그런 걸 공부해서 무슨 실익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하고 내가 나오면 풀 수 있는 거,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6번의 기타를 보시는데, 채권자의 회계처리와 채무자의 회계처리. 얘네들은요, 그냥 말로 하는 것만 나오니까, 객관식 시험에서 말로 하는 것만 주의하세요. 계산 문제로 안 나오니까. 그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있는데, 채권자 입장에서, 그 둘 다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채권, 채무, 밑줄 치세요. 조정 후에 현금이 회수되면 약정에 관계없이 뭐가 먼저 회수되는 걸로? 명목이자가 먼저 회수되는 걸로 보래요. 그 말로 잘 기억해 놓으세요. 기준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말로. 그다음 두 번째, 감액 손실이 발생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수익은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 나오잖아요. 우리 회계학은 현금이 회수될지 않을 것 같으면 이자 수익 안 잡는 거예요. 현금이 회수돼야 이자 수익 잡는 거예요. 즉, 뭘 잡지 말란 얘기예요. 미수이자 잡지 말란 얘기예요. 현금이 회수 안 될 것 같으면 미수이자 잡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단서조항 보세요. 단서조항. 다만 현재 가치의 증가분은 회수 불확실 여부에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 인식한다예요. 인식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인식한다. 여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채권을 평가할 때 현재 가치로 평가하잖아요.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현재 가치 분만큼 뭐가 돼?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경과하면. 근데 액면 이자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는 꾸준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 증가되는 부분만큼 이자 수익 잡으라니 꼬박꼬박. 이런 규정을 왜 만들어놨냐면은 여러분 현재 가치 해봐서 알지만 우리가 유효이자를 법에 따라서 현재 가치에서 상각 들어가려면 매번에 유효이자 계산하려면 뭐가 바뀌는 건 알아야 돼요. 장부가액 증가되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관리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 만든 사람이 이제 실무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액면이자 못 받는다 하더라도 현재 가치 평가한 것만큼 계속 잡아줘야 회계 처리가 편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현재 가치의 증가분만큼은 꼬박꼬박 하라고. 계산 문제가 아니라요. 말로 하는 문제를 주의하세요. 말로 하는 문제. 이게 표현상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채무자의 회계 처리가 2개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 2번. 얘는 중요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혼자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1, 2번. 넘어가요. 끝났습니다. 끝났고 채권 채무 조정은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 다 넣었어요. 그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러니까 후회 없이 다 했으니까 그것만 공부하시고 연습 문제 보시면 몇 개 더 있거든요. 그것만 나중에 풀어보세요. 216페이지에 채권을 이용한 자금 조달이 있는데 거기 잠깐 보고요. 쉴게요. 거기 보면은 3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1, 2, 3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받으러움의 할인이 제일 중요해요. 받으러움의 할인.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외상매출금 양도예요. 양도. 거기까지가 출제가 되고요. 외상매출금의 담보제공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혼자 다 이해돼요. 외상매출금 담보제공하고 자금 조달했다는 거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그거 혼자 보세요. 우리는 217페이지에 왜 양도부터 보세요. 양도. 그 양도라는 게 우리가 그 요즘에 이슈가 되고 이제 카드 회사 이거를 좀 알 수 있는 건데요. 그 양도를 보세요. 그 그림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거기. 그러면 금융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LG카드라고 하죠. LG카드가 있고 고객이 있어요. 이 LG카드 회원이에요. 카드 회원. 이 LG카드 회원이 어떤 기업에 갔어요. 물건 파는 회사에. 물건 파는 회사에 가서 물건을 구매해요. 구매. 물건을 구매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 대가를 지불할 때 뭐를 지불할 수 있냐면 현금을 지불할 수가 있어요. 고객이. 현금 지불했을 때 회계처리 잠깐 해볼게요. 광주상사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대변에 매출이 돼요. 물건 파니까.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100만 원짜리 판 거다 그러면은 현금 받았을 때 100만 원 받았겠죠. 차변에. 자, 이렇게 되면 광주상사 입장에서 현금으로 물건 판 거죠.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현금으로 물건 팔고 현금 주고 물건 사오고 이런 건데요. 만약에 얘가 현금 결제 안 하고요. LG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카드로. 카드 결제할 때 이렇게 카드 결제장이 3장으로 되어 있는 거 알죠, 여러분들? 그렇게 사인하면은 맨 밑에 거 떼주죠, 이렇게 고객한테. 회원용. 영수증이잖아요, 이게. 나머지 2장을 누가 가져가요? 얘가 가져가죠. 광주상사 입장에서 요 2장은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데 그 카드로 결제하는 순간 얘 일단 물건 판 거 맞잖아요. 물건은 팔았지만 뭐는 안 들어와요. 현금이 안 들어오죠? 현금이 안 들어오니까 뭐예요, 이게? 외상이죠, 외상. 외상이니까 매출 채권이에요. 매출 채권. 그럼 매출 채권이 있으면 광주상사는 매출 채권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고객한테 나중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광주상사가 고객을 쫓아다니면서 돈 받는 게 아니라 카드를 결제했으니까 요 밑에 장이 금융기관 제출용이라고 돼 있어요. 금융기관 제출용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요. 제출하면 LG카드에서는 그 100만 원짜리 그 전표를 받고요. 가맹점 수수료 떼죠. 가맹점 수수료라는 거 있는 거 알죠, 여러분들? 100만 원 받고 100만 원 다 안 줘요. 그 가맹점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몇 프로라고 치냐면은 3%라고 쳐요. 그러면 얼마를 띈다는 얘기예요.
3만 원 뛴다는 얘기예요. 97만 원 준다는 얘기예요. 현금으로. 얘한테. 그럼 3만 원만큼 얘가 먹는 거고요. 97만 원만큼 주는 거예요. 그럼 LG카드는 뭐를 넘겨받은 겁니까? 얘 채권을 넘겨받은 거죠. 이렇게 넘겨받고 현금 준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이 지금 배우는 게 누구 입장에서 배우는 거냐면 얘 입장이에요. 얘 입장. 광주상사 입장에서는 뭐를 넘기고 채권을 넘기고 뭐를 조달한 거예요. 현금을 조달한 거잖아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외상매수금 양도. 그러면 고객한테 나중에 청구서 보내는 건 누구예요? 카드 회사가 보내잖아요. 돈 달라고. 그럼 고객이 갚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런데 지금의 LG카드의 문제는 얘네가 안 갚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얘는 다 지불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실 채권이 많은 거 아니에요. 얘가 부실 채권이. 그것뿐만 아니라 얘는 또 뭐가 문제예요? 현금 서비스가 문제인데 고객들이 현금 빼가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안 갚으니까 또 문제인데 그거 별개로 치고 이렇게 물건 판 것도 그래요. 아무튼 그렇고 고객들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럼 돈을 안 갚으면 이게 부실 채권이잖아요. 부실 채권이 돼서 회수가 안 되면 대손이 발생하잖아요. 대손. 그럼 대손이 발생하면 그 대손 난 게 가슴 아프잖아요. LG카드가. 그것을 광주상사에 쫓아가서 야, 네가 물건 판 건데 얘가 돈을 안 갚는다. 너 내가 예전에 이만큼 돈 줬으니까 다시 뱉어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LG카드가 가서 광주상사한테 너 예전에 돈 받은 거 뱉어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으면. 그게 뭐냐면은 거기 218페이지 218페이지 예제 9번 보세요. 맨 밑에. 그 바로 위에 가서 5번째 줄 보시면 상환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외상매수금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다. 따라서 상환 청구권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 비용을 외상매수금 양수자인 금융기관이 부담하지만 상환 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대손 비용을 양도자가 부담한다. 상환 청구권의 유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대손 부담을 누가 할 거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대손 부담. 상환 청구권이 있으면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누가 부담하는 거냐면은 상환 청구권이 있으면 양도자가 부담하는 거죠. 양도자. 상환 청구권이 없으면 양수자가 부담하는 거고, 이 양수자가 누구냐면 금융기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카드 거래, 이 카드 거래는 상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상환 청구권이 없으니까 금융기관이 부담한다는 얘기는 LG카드가 부담해요. 뭐를? 대손을 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불쌍해 보이잖아요.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돈 다 준 다음에 얘한테 나중에 돈 못 받으면 자기가 다 책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자비로운 마음이 생길 텐데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얘가 잘못한 거야. 얘가 뭐냐면은 이 고객한테 신용을 제공해 준 거. 신용 제공. 신용을 제공해 준 거는 광주상사가 제공해 준 거 아니에요. LG카드가 제공해 준 거지. 이 고객이 돈을 갚을 놈인지 안 갚을 놈인지 분석한 건 얘가 분석한 거죠. 카드 발급할 때. 광주상사는 절대로 이 고객의 얼굴을 보고 카드 결제해 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실하게 생겼어도 그 사람이 그 노숙자처럼 생겼어도 LG카드를 들고 와서 카드 걷을 때 승인 떨어지면 결제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찜찜하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좀 그러면 카드를 보고 믿는 거예요. 카드를 보고 LG를 보고 결제 중 LG를 보고 그러니까 얘가 돈 주는 거고 결국 얘가 갚을지 못 갚을지는 얘가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드 발급할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신중했어야죠. 아무한테나 카드 발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LG카드가 카드 발급을 경쟁적으로 했던 건 다 아실 거고 뭐 그랬던 이유는 구회장이 우리도 1등 한번 해보자. LG가 1등 하는 거 한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 LG카드 사장이었거든요. 1등. 그래서 1등 했어요. 그래서 1등. 1등 해서 망했죠. 1등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실한 고객들한테 많이 발급해줘서 그것이 이렇게 문제화된 거니까. 뭐 아무튼 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카드 회사 책임. 카드 회사가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거기 217페이지 그림, 그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그림이 이해되면 돼요, 이제. 그림 이해하시고. 그다음 그 그림 밑에 보세요. 그림 밑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이런 거래는 매각 거래와 차입 거래로 나눌 수가 있대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좀. 매각 거래와 차입 거래.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업회계 기준을 잘 보세요. 계속 밑줄 쳐요, 거기.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매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할인했을 때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돼서 실질적으로 이전되면 매출 채권을 차감한다. 그 얘기는 매각 거래로 본다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담보 제공한 것으로 본다. 그건 차입 거래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매각 거래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매출 채권을 어떻게 하고 돈 받았다는 얘기죠? 팔았다는 얘기예요. 팔았다는 얘기고, 차입 거래로 보겠다는 얘기는 매출 채권을 어떻게 했다고 보겠다는 게, 그러니까 담보 제공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광수 상사 입장에서요, 이 매출 채권 넘겼잖아요, 지금. 매각 거래로 본다는 얘기는 이 매출 채권을 얘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팔았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돈 받았다고 보는 거고. 이걸 차입 거래로 본다는 얘기는 매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차이점이.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매각 거래인지 차입 거래인지는. 시험에서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거기 보니까? 권리와 의무가 요 채권에 대한, 거기 써 있잖아요. 요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으로 얘한테 넘어갔다면 매각 거래, 넘어가지 않았다면 차입 거래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데 그것을 더 판단하기 좋게 구체적인 조건이 나와 있어요, 기준에. 동그라미 1, 2, 3. 그 세 가지 다 알아야 돼요. 그 세 가지는 외우시기가 좀 그렇죠, 처음에 그냥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주관식 시험 볼 때, 주관식. 그러니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또는 세무사 2차 시험, 주관식 시험을 보실 때 알고 들어가야 돼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그 세 가지 쓰라고 할 수 있어요, 주관식 시험에서. 매각 거래로 볼 수 있는 요건 써봐라, 세 가지. 그럼 써야 돼요, 그 세 가지. 근데 그 세 가지 나중에 외우시지 마시고 이해만 잘하면 되는데, 그 세 가지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결국 어떤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은, 요 광주 상사가 채권을 넘겼잖아요, 카드사한테. 그 카드사가 채권 생겼을 때 그 채권을 또 다른 제3자한테 넘길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요 받은 채권을, 얘한테 넘겨받은 채권을 또 넘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또 넘길 때 얘한테 가서, 야, 네 거 넘겨도 되니? 하고 물어봐야 된다면 무슨 거래예요? 차입 거래예요. 얘가 넘길 때 얘한테 안 물어봐도 되면 매각 거래예요. 그거예요. 그 개념만 있으면 세 가지 읽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것만 잘 생각해 보시고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넘기세요. 그럼 매각 거래로 분류됐을 때와 차입 거래로 분류됐을 때 회계 처리할 건데,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할 때는 어떤 거 위주로 하시냐면은 이 매각 거래 위주로 하세요. 왜 매각 거래 위주로 하시냐면은 시험은 대부분 예로 나오고요. 왜 대부분 예로 나오냐면은 실무적으로 매각 거래가 대부분이에요. 매각 거래가 더 많아요. 차입 거래는 일부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공부하시면 돼요. 예를 잘하고 차입 거래는 비교만 할 줄 알면 돼요. 이 차입 거래일 때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그거만 알면 돼요. 얘를 공부하고 얘는 비교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매각 거래 보시는데 예제 9번 가지고요. 맨 밑에. 그 예제까지 풀고 잠깐 쉴 거니까. 거기 예제 보니까 100만 원을 넘겼다고 돼 있어요. 2000X1년 12월 1일 날. 자, 그럼 먼저 매각 거래를 보니까요. 100만 원 넘겼을 때 뭐를 없애버려야 돼요? 대변에. 매출 채권 없애버려야 되죠? 이렇게. 매각 거래. 이렇게. 그러면 현금 받을 거 아니에요? 현금을 받을 텐데 얼마 받을 거냐면은 3% 금융비용 떼요. 그러면 3만 원만큼은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실은 이거 일단 이렇게 할게요. 사실은 이거 받아야 돼요. 97만 원. 97만 원을 받는 게 맞죠, 원래 금융비용 떼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거기 보니까 나중에 이 고객한테 매출 환입이 발생하거나 매출 애누리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건 물건에 대한 거죠. 고객이 물건을 반품하거나 이게 판 사람 물건 반품 또는 물건에 하자 있어서 대금을 깎아주거나 그런 일은 얘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얘가 문제지, 얘가. 그런 거 발생하면 당연히 얘가 깎아주는 거죠, 이게. 카드사가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책임질 건데 대금을 회수하려고 했더니 이미 돈을 다 줘버리면 나중에 그런 거 정산할 때 골치 아프니까 그 중에 일부를 떼고 갖고 있겠다 이런 얘기, 얘가. 나중에 그런 일 발생할지 모르니까 유보시키겠다는 건데 얼마를 유보시키겠다? 거기 다 안 주고 5%를 유보시키겠대요. 그러니까 5%만큼의 금액을 안 주겠대요, 일단. 그 얘기는 얼마만 주겠다는 거냐면 92만 원만 얘한테 주겠대요, 이렇게. 광성사한테. 그래서 얘는 조금 있다가 계정 까먹 쓰고요, 얘는. 여기는. 요 밑에 건 뭐라고 쓰냐면은 얘 입장에선 당장 현금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아무 일도 안 생기면 현금 받겠죠. 언제 받을 거냐면 거기 보니까 12월 20일 날. 아무 일도 안 생기면 현금 받을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 5만 원은. 그러니까 나중에 받을 돈이니까 일단 미수금이고요. 일반 첫상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요거는 보니까 팩토링 거래니까 팩토링이라고 쓰는 거예요, 거기. 팩토링이라고 안 써도 큰 문제 없어요. 미수금이라고 쓰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현금 받을 건데요. 12월 20일 날 가보니까 팩토링 미수금이 없어지면서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보니까 이날이 그 카드 회사가 돈 받는 날이죠 보니까 돈을 회수했을 때 다 회수되면 그냥 다 주면 돼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가 발생했냐면 매출 애누리화니까 매출 할인 대손이 발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광수상사가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가 받을 돈에서 까고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5만 원 다 받는 게 아니라 그거 까고 받아요. 그래서 얼마 까냐면은 8,000원과 12,000원 까면 3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럼 8,000원과 12,000원은 누가 책임지는 거냐면 광수 상사가 책임지는 거고 얘는 매출 애누리 환입이라고 쓰고 얘는요 매출 할인이라고 책의 회계 처리도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쓰면 되고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건 뭐 다 아는 건데 대손이 문제예요. 대손. 요거에 대해서 대손이 얼마 발생했다고요? 2만 원 발생했죠. 그 2만 원을 우리가 책임질 거냐 아니면 카드 회사가 책임질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게? 대손 상환 청구권 유무에 따라 달라져요. 유무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 두 가지로 쪼개놨죠. 상환 청구권 유무. 상환 청구권이 없을 때 보면은 다 받죠 우리가. 상환 청구권이 있을 땐 얼마를 못 받아요. 2만 원 못 받아요. 만 원밖에 못 받거든요. 2만 원만큼 뭐가 생겨야 돼? 대손 상각비가 생겨야 되는데 뭐가 있으면 뭐부터 없어요? 충당금 있으면 충당금 먼저 없었는데 이 문제에서 충당금이 있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대손 상각비 쓴 거예요 거기.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예요. 이 정도.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매각거래인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이 매각거래냐 차입거래냐를 구분하는 거는 상환 청구권의 유무와 관계 없어요. 이 두 개를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상환 청구권의 유무는 대손과 관련돼 있지 매각거래나 차입거래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 없어요. 이걸 연결시키지 마시고 다 했고요. 차입거래로 분류되면은 다음 페이지에 해답 나와 있는데요. 220페이지 하단에 달라지는 것만 보세요. 똑같은데. 여기 계정 과목 한번 보세요. 계정 과목 이거 안 했네. 이 계정 과목이 뭐가 돼야 되죠? 이 3만 원. 이 3만 원은 사실 성격상 무슨 성격이죠 이게? 3만 원의 성격은 사실 무슨 성격이냐면 이자 성격이 이자. 사실 이자 성격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미리 땡기기 위해서 이자 부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자 비용이 맞는데 이자 비용이라고 쓰려고 하니까 이자 비용이라고 쓰려면 이거 무슨 거래를 봐야 돼요? 차입 거래를 봐야죠. 이게 차입. 차입이 아니잖아 이게. 매각이잖아요. 매각. 그래서 영업 이자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자 비용이라고 못 쓰고 매출채권 팔았다고 보기 때문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근데 이걸 차손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차손이라고. 차익거래로 보면 달라지는 것만 보세요. 거기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매출채권 매각이 아니니까 차입금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이자 비용으로 바뀌면 되고요. 마지막에 분기 하나 추가되면 돼요. 똑같은데. 뭐가 추가될까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얘가 금융기관이 현금 회수했을 때 우리는 매출채권이 그대로 살아있고 단기 차입금이 잡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회수했으면 갚을 돈 없고요. 채권도 없잖아요. 매출채권과 단기 차입금을 상계 처리하면 돼요. 마지막 분기 맨 밑에 매출채권과 단기 차입금 상계 처리하는 분기 요거 추가돼요. 다시 한번 달라지는 것만 보세요. 매출채권이 단기 차입금으로 달라지고요. 얘가 이자 비용으로 달라지고요. 분기 하나 추가돼요. 마지막에. 그것만 잘 비교하시면 어려울 거 없고 잠깐 쉬었다가 받으러 오면 할인부터 계속하겠습니다.